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17회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부터 볼게요. 헌법 119조 2항에는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의 지배는 우리가 흔히 독과점이라고 하죠. 독점과 혹은 과점을 말합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그 관련 제품의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걸 말하고요. 과점은 두세 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말하겠죠. 그들에 의해서 경제력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독점 가격을 매기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강제를 하거나 뭐 가격 후려치기, 납품 가격 후려치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 간 조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기업가와 노동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각 주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라는 내용일 거고요. 자, 우린 경제민주화 그러면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그럼 그건 정치적인 영역 아니야? 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에다가 대입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걸 사회민주화라고 하죠. 나아가서는 경제 영역도 민주주의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이 각각이 전부 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 분야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공히 관철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죠. 정치 영역 하나만 가지고 말하진 않죠. 그래서 경제적 영역도 민주주의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개입하여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죠. 정부죠. 정부에 의한 규제와 조정인데 규제는 흔히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조정은 정책적인 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뒤에 배경으로 삼은 그림이요. 벨로스라는 미국 화가의 샤키에 모인 남자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샤키라는 것은 권투 클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20세기 초반의 권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야생의 게임 비슷했어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룰이 생기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정돈된 규칙을 가졌지만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널널하게 경기가 진행되곤 해서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유혈이 낭자하죠. 두 선수 다 그냥 얼굴이 시뻘겋고 피가 튀기고 있고요. 주변에서 관중들의 어떤 고함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 막 울리는 듯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살벌해 보이는 스포츠 경기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요, 규제가 있고요, 조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링 위에 올라간 두 사람이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권투만 하더라도 일단 체급을 조정을 하죠. 헤비급이 있고 미들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고 체급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하잖아요. 일정하게 공정성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는 또 허리 이하는 가격하지 말 것이며 쓰러진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말 것이며 눈을 찌르지 말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이 있잖아요. 단지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뒤편에 심판이 딱 유심히 반칙을 하나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하죠.
심지어 다운되거나 아니면 다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 상태, 거의 기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 시합을 중단시키고 선수 보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뭐 태권도도 그렇고요, 레슬링도 그렇고요, 씨름도 그렇고 체급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나름대로의 룰을, 공정한 룰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반칙도 규제하고 있고요. 축구도 보통은 게임하는 거 보면 전후반을 나누잖아요. 경기장 위치를. 왜냐하면 햇빛에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햇빛을 등지고 뛰느냐 마주보고 뛰느냐에 따라서 이 지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전후반을 나누는 것이고, 뭐 다른 경기들도 그렇게 세트를 구별하거나 혹은 프로 선수와 초등학생 선수를 경기를 붙여놓고, 축구 경기를 붙여놓고 그걸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그 살벌해 보이고 말 그대로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 경기조차도 일정하게 공정한 룰을 갖추고 그 위에서 움직이게 한다. 하물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꾀해야 되는 시장에서 아무런 룰 없이 그냥 강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라는 식으로 진행하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완전한 의미의 자유방임주의 시장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나름대로 정부의 개입 역할이 필요로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본래 민주적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는 여러 수준의 강자와 약자들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강자가 무조건 이기겠죠. 해보나 마나죠. 스포츠로 치면은 프로 축구단과 초등학생 축구단을 경기를 붙여놓고 아니 뭐 경기 결과에 승복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약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강자가 어느 정도 핸디캡을 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따르듯이 시장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이긴 어려워요. 그래서 개입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그 안에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경제력 남용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꼽으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독점 기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서는 그 독점에 대해서조차도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슌페터라는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그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늘 경쟁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경쟁이 독점보다 늘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 혁신자가 차지하는 독점 이유는 정당하다. 자, 독점 기업이 될 때까지 그 개입은 자기 자체의 혁신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른 독점 가격 형성은 정당한 거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독점 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또 다른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늘 뒤에서 쫓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독점 기업 스스로도 자기 개발하기 마련이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경쟁이 사라진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다거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라. 독점에 대해서조차도 개입할 생각을 말아라. 이런 권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정말 그러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일단 독점이라는 것이,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지위가 정말 항상 혁신의 결과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기술 독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후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를 해버리는 거죠. 막대한 로얄티를 매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의 그 특허권 법정 논쟁 과정을 보면은요, 애플이 심지어 무엇까지도 특허 지정을 해놨냐 하면은 핸드폰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특허로 내놨어요. 아니, 어떤 사용하는 제품의 모서리가 각이 지지 않고 약간 둥글게 하는 게 무슨 특허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기술 독점, 그다음에 기술 독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후발주자가 정당한 경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수직적인 분업 체제를 강조하기도 해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대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게 그 하청 계열화라는 어떤 불리한 위치에서 대기업의 요구에 따르도록 그것의 납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납품 기일이라든가 납품 방식이라든가 여러 대금 지불 방식이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대기업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혁신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나아가서는요, 유통에서도 시장 지배자들은 유통에서의 이로움도 이미 자기의 전제로 깔고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장 지배 질서, 유통 질서를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혁신의 결과로서만 어떤 유리한 자기 가격 결정을 한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력 남용의 결과도 상당 부분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한국은 좀 더 심각한 경우예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재벌이라는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재벌 이라는 것을 영어 표기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은 독점 문제에 있어서 더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요, 제조업 분야를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요, 계열사가 거의 100개에 이르잖아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에다가 가전제품 생산에다가 다양한 첨단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 계열사를 보면은요, 백화점도 운영하잖아요. 신세계라든가 뭐 여러 종류의 유통업에도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놀이공원도 하죠. 그 다음에 계열사 관련된 회사에서 보면 학생 교복까지도 생산해요. 학생 교복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그 모든 제품들에 관여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윤을 획득을 합니까? 한국만의 현상이죠. 그리고 LG만 하더라도요, 세계 최고의 백색가전 회사라고 하지만 지금도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외국 기업들 보면은요, 벤츠가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벤츠가 다른 거 뭐 칫솔 생산하고 다른 거 뭐 엘리베이터 생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린 현대 관련 계열사에서 자동차도 생산하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화된 문어발 기업 경영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재벌로서의 지위를 다른 분야에까지 이렇게 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요, 중소기업 품목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워낙 느슨하기 때문에 돈 된다 싶으면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특히 경제력 남용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와 생산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유통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지배 현상이 심각하죠. 유럽의 주요 도시들 한번 가보시면요. 파리든 아니면 프랑크푸르트든 가면요, 백화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시내에는 몇 개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대도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 한 구에도 한 대여섯 개씩 있어요. 대형 뭐 어떤 백화점과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이요. 규제가 굉장히 허술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보통 그 동네에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하나 때문에 사라지는 일반 영세 그 소매상들이 한 200여 곳이 된대요. 그 백화점 하나의 이윤 때문에 200여 곳의 소매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골목 상권까지 아예 직접적으로 침해하잖아요. 골목의 작은 중소규모의 슈퍼마켓까지도 이런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진출해서 구멍가게 영역까지도 아예
이윤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요, 뭐 환경법, 문화재법, 뭐 교통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허가를 하진 않아요. 대규모 매장이라든가 백화점, 마트들을 시내에다가 허용하지 않고 허용을 한다면 시외 지역에 주로 허용을 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무시되고 뭐 웬만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다. 서울만 하더라도요. 그다음에 사거리다 그러면은 그 사거리에만 몇 개씩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영등포역 앞만 하더라도요. 타임스퀘어 자체가 한 6, 7개 정도의 대형 백화점을 짬뽕 시켜 놓은 거가 같잖아요. 또 그 앞에 롯데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점 기업,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느끼지만 우리가 항상 의심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좀 심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지만 라면 가격도요. 같이 올라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는 라면 가격 담합 문제를 놓고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 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합의를 했음을 입증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라면 기업들끼리 가격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입증하기 어렵죠. 왜냐면 비밀스럽게 그걸 담합을 하지 대놓고 회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 담합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게 한국이고요. 심지어 가격 담합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벌금이 세지가 않아서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마는 경우가 많죠. 치킨 가격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대규모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들끼리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로 올라요. 그래서 처음에 한 8,000원, 7,000원 하던 것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2,000원, 15,000원 하다가 요즘에는 20,000원대까지 올라섰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이거는 기업들끼리 담합하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가 어려울 거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여지들이 있죠. 학생 교복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체육복도 있고 뭐 동복 그다음에 하복도 있고 하는데 세트로 사서 한 60만 원, 70만 원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A라는 매장을 가나 B라는 매장 C, D를 가도 가격이 몇만 원 차이만 날 뿐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교복 공동구매라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원단으로 똑같은 기술력으로 만들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보장해주고 그 기업체, 생산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20만 원, 비싸야 30만 원 전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의 2배나 혹은 3배 되는 가격을 받는 것이 어떤 대기업 교복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비슷한 가격이 항상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담합을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는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혹은 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나아가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올려놓은 사진 중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는 이 시 사진은 폭스바겐의 사기 사건에 대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엔진에 대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 다른 차보다 배출가스가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밀하게 조사했더니 이게 사기 사건이었던 거예요. 센서를 달아놔서 측정 장치에 올라가면은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도록 조작하는 센서를 마련해 놨던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른 벌금이 있고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요구되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 사건 때문에 벌금을 5조 원을 매겼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기업에 벌금을 매긴 게 5조 원이고요. 소비자 배상 금액이 17조 원이 판결이 났어요. 소비자들 각자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라. 이게 17조 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벌금이 141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1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쿠폰이에요. 쿠폰이 뭐냐면 다시 폭스바겐 차를 구입하게 될 때 일정하게 할인해주는 쿠폰 역할을 하는 거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17조 원을 현금으로 배상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고작 1천억 원 쿠폰을 발행하게 했고요. 벌금도 5조 원 대 141억 원의 차이가 나요. 5조 원 대 141억 원이면 3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7조 원과 1천억 원이면은 170배 정도가 차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에는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팔렸고 폭스바겐 차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벌금과 배상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차량 대수의 격차가 있다면은 또 그거에 맞는 벌금 액수와 배상금 액수의 차이라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관련된 폭스바겐 차 대수가요, 이 사건, 이 조작 장치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게 47만 대예요. 한국은 17만 대예요. 3배밖에 안 돼요. 약 3배. 그러면 차량 대수의 차이는 3배인데 벌금의 차이는 300배예요.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제도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폭로한 게 되는 거죠. 한국의 법이나 제도가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비해서 벌금을 300분의 1밖에 못 때리게 하는, 차량 대수 차이가 한 3배 나니까 그러면 한 100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동일한 경우에 100분의 1 정도의 벌금밖에 못 매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제도다. 그래서 기업의 불법행위라든가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차라리 벌금을 내거나 배상금을 내고 말지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심각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국의 조치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역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의 칼날을 빼어들고 개입을 해야 되는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방기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슐레이트라는 경제학자는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경제 권력은 경쟁 관계를 마비시키고 권력 구조 고착화로 인해서 비효율을 초래하며 경제 흐름을 왜곡하며 우수한 시장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국가는 경쟁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경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제 권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를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분야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일단 경제적 분야로 한정해 놓고 보더라도 이 독점 기업의 이런 지위 남용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거의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경우 경쟁이 마비된다. 경쟁이 마비된다는 건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제대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효율도 마찬가지죠. 혁신에 의한 결과로서 이윤이 획득돼야지 그 지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게 허용해 버릴 경우는 혁신보다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남용 행위에 나서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시장 참여자들,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고요.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대할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지만 되는, 심지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품목제도를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위해서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서 대형 매장을 일정하게 제재하는 것. 그래서 중소 소매상들이 자기 스스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경영 참여도 중요한 경제 민주화의 한 방법이죠. 우린 경영 참여 그러면 무슨 공산주의냐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식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27개국 중에 경영 참여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18개 나라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진보적인 정당이나 정권에서의 일방적인 정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독일의 예를 들면은요, 이 법을 결정할 때 연방의회에서 찬성 389표, 반대 22표였어요. 즉 보수 정당조차도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경영 참여는 이사진에 노동자들이 뭐 3명 혹은 5명 나라마다 다른데요. 뭐 20%에서 30% 정도 이사진에 참여해서 경영의 지표들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세계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인 것으로 치부되고 질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경영참여, 공동결정제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규제와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